쇠붙이가 도자기 접시를 긁는 소리만이 박선영이 듣고 싶어 하는 유일한 소리였지만 그녀의 테이블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히 47초 후 5명의 남자들은 왜 침묵을 나약함으로 혹은 혼자 밥을 먹는 여자를 쉬운 상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최민준의 부추소리는 그의 목소리보다 먼저 그의 도착을 알렸다. 박선영이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로 다가가는 그의 발걸음은 신중했다. 그의 가죽 조끼는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일 때마다 삐걱거렸고 두 손바닥은 테이블 표면에 평평하게 놓였다. 그 충격으로 그녀의 물컵이 흔들렸다. 자리 있어요. 그가 말했다. 박선영은 이미 2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즉시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칼은 여전히 일을 계속하며 냄비 로스트를 균일한 조각으로 나누는 칼솜씨는 그녀의 깊은 습관을 드러냈다. 그녀의 어깨에 걸쳐진 군용 야상은 낡은 흔적이 역력했고 패치는 바랬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보였다. 김 여사의 길과 식당에는 잠재적인 폭력이 깃들 때의 특유의 침묵이 감돌았다. 대화는 중간에 끊겼고 커피잔은 입술까지 가다가 멈췄다. 심지어 주방 소리조차 희미해지는 듯했고 모든 손님들의 시선은 구석에 앉은 여자와 그녀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결정한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마침내 박선영이 눈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듯한 침착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신중하게 식기를 내려놓고 능숙하게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판은 못 봤는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최민준의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고 오직 현실적인 결과를 겪어본 적 없는 남자의 자신감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뒤에는 철혈 독사 오토바이 클럽의 멤버 4명이 식당 내부로 퍼져나갔고 마치 익숙한 듯 자리를 잡았다. 130kg이 넘는 거구에 박살내는 자는 정문을 막았다. 도끼와 뱀은 비상구를 막았다. 유령은 주방 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유일하게 남은 탈출구를 차단했다. 표지판에는 이 동네 전체가 존경심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쓰여 있지. 최민준은 박선영의 야상에 있는 패치를 눈으로 훑으며 말을 이었다. 그 군복 어디서 샀어? 군용품 상점, 인터넷, 그 비난은 식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군인 사칭은 민간인조차 선을 넘는 행위로 인식하는 특정한 종류의 무례함을 의미했다. 박선영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낯선 사람들은 그녀의 인격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호기심은 판단으로 바뀌었다. 야상은 2017년에 해병대 훈련소에서 지급받은 겁니다. 박선영은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듯 대답했다. 모든 패치는 해외 파병을 나타냅니다. 진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제 군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야상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 움직임은 부드럽고 느긋했다. 최민준의 일당은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그녀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숨겨진 무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가 꺼낸 것은 정부 발행의 모든 표식이 담긴 낡은 지갑이었다. 박선영 대위, 대한민국 해병대. 그녀는 테이블 표면 위로 카드를 밀어 넣으며 말했다. 제 신분증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녁 식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최민준은 신분증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괴롭힘을 계속할 구실을 찾는 사람처럼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홀로그램 봉인과 내장된 보안 기능은 그것이 진짜임을 나타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체면 손실을 의미했다. 가짜일 수도 있지. 그는 확신이 사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요즘 기술로는 누구든 뭐든 진짜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박선영은 부드럽게 동의했다. 하지만 아니에요. 창가 근처 테이블에서 전준호 장군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74세의 그는 진정한 전사들을 많이 보았고 상황이 그녀를 강요할 때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박선영이 앉아있는 자세, 출구와 잠재적인 위협을 의식하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모습은 주말 전사들의 환상을 훨씬 뛰어넘는 훈련을 보여주었다. 전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고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긴급했다. 수신자는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 바보들이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최민주는 물러서는 것이 자신의 명성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신분증을 가짜 경멸을 담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진짜든 가짜든 중요하지 않아 그는 발표했다. 중요한 건 이 지역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거야. 우리는 철혈 독사야. 우리는 지역 사업체의 보안을 제공하고 적절한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여기 김 여사,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방에서 나온 식당 주인 쪽을 가리키며 우리 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지. 그 완고거법은 노골적인 갈취를 간신히 감추고 있었다. 김혜진의 두려움은 그녀가 테이블 사이를 움직이며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커피를 채우면서 진실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과의 눈맞춤을 피할 때 확연히 드러났다. 당신의 보호 조폭 행위는 매우 효율적인 것 같군요. 박선영은 중립적으로 말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아직 지역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최민주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반응이라도 읽어내려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쳐다봤다. 군 복무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지역 기준을 무시할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음식을 주문했고 조용히 먹고 있으며 떠나기 전에 계산할 계획입니다. 박선영이 대답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당신의 기준을 위반하는 거죠? 그 대답은 최민준에게 점점 더 구체적인 비난을 하거나 그의 반대가 자의적임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대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선택했다. 당신 태도가 문제야. 군인들은 제대하면 혼란스러워하고 민간인 규칙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해. 자신들이 전사라는 과장 광고를 믿기 시작하고 그 모욕은 분노를 유발하도록 계산되었고 그가 계획한 어떤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했다. 제 복무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박선영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식당 주인을 갈취하는 것 외에는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에게 제 경험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민주는 자신의 조작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식당 주변에서는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다른 손님들이 점점 더 매료된 듯 지켜봤다. 말조심 안 하면 감당 못할 공영에 처하게 될 거야. 그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은 지난 3주 동안 게이트웨이 모텔에 머물면서 현금으로 지불하고 방문객도 없다고 하더군. 그건 당신이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때때로 사라지고 아무도 그들을 그리워할 만큼 알지 못해. 그 위협은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았다. 전준호 장군의 휴대폰이 울리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고 그의 험상궂은 얼굴은 이전 문의에 대한 답변을 읽자 창백해졌다. 알아봤다고 했죠. 박선영이 말했다. 정확히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충분히. 당신은 지역 고용, 가족 혹은 숨어있는 것 외에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최민주는 일당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그녀의 테이블 주변으로 좁혀들기 시작하여 느슨한 원을 형성했다. 또 다른 것도 알게 되었어. 모텔 매니저에 따르면 당신은 밤 2시쯤에 대부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고 하더군.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녀의 PTSD에 대한 폭로는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컸지만 박선영의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분한 잔인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취약성을 나타냈다. PTSD는 심각한 문제지. 최민주는 거짓 동정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본 여성 참전 용사들에게는 더욱 그래. 군대는 요즘 여성을 전투 역할에 투입하고 그들이 똑같이 유능한 척하지. 하지만 생물학은 생물학이야. 그 공격은 여성 혐오와 아마추어 심리학을 결합하여 영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들 주변에서 긴장감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고 마치 폭풍 전야의 대기압처럼 짓눌렀다. 이제부터 이렇게 될 거야, 최민준이 발표했다. 당신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지역 기준에 대한 사적인 대화를 위해 우리와 함께 밖으로 나갈 거야.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 완고거법은 투명했다. 사적인 대화는 격리된 장소를 의미했다. 모두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박선영이 아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초대는 거절해야겠군요. 박선영은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정말로 요청한 건 아니었어. 제 대답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식당 건너편에서 전준호 장군이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움직임은 모든 시선을 끌 만큼 날카로웠다. 그의 얼굴은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며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 맙소사. 그는 침묵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속삭였다. 이봐들, 당신들은 당신들이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누구도 그의 경고를 이해하기 전에 최민주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박선영의 손목을 움켜쥐었고 그의 움켜쥐음은 멍이 들 정도로 강했다. 이제 그 대화를 할 시간이야. 그가 말했다. 박선영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수술실과 전투 지역에 어울리는 냉정한 평가였다. 3초 안에 손을 치우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최민준의 웃음에는 유머의 흔적이 없었다. 아니면 뭐 경찰을 부를 거야. 지역 보안관과 철혈 독사는 서로 잘 이해하는 관계야. 안상현 부서장은 지역 안전에 대한 우리의 기여에 감사하고 있지. 이초, 박선영은 그가 말하지 않은 듯 말을 이었다. 식당 주변에서 현명한 손님들은 짐을 챙겨 출구로 향하기 시작했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폭력적일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1초, 최민준의 움켜쥐음은 더욱 강해졌고 손가락 마디는 압력을 가해 하얗게 변했다. 그의 일당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테이블을 가리고 남아있는 손님들의 시야를 가리는 촘촘한 원을 형성했다.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이든 그들은 그것에 대한 사생활을 원했다. 시간 끝났어. 최민주는 저항이 헛된 것처럼 보이게 할 만큼 충분한 힘으로 그녀를 자리에서 끌어당기기 시작하며 발표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목격자들이 다르게 묘사하겠지만 모든 설명은 그들이 관찰한 것의 근본적인 불가능성에 동의했다. 3초는 0에 도달하는 카운트다운의 정확성으로 만료되었다. 박선영의 반응은 의식적인 사고가 불필요해질 때까지 근육 기억에 새겨진 수천 시간의 훈련을 보여주는 기계적인 효율성으로 펼쳐졌다. 그녀의 자유로운 손은 짧고 날카로운 홀을 그리며 신경 클러스터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생성하는 정확한 압력 지점에서 최민준의 손목을 가로챘다. 그 기술은 무력보다는 외과적인 정확성을 요구했다. 최민준의 신경계가 의식적인 통제를 무시하면서 그의 움켜쥐음은 무의식적으로 풀려났고 그의 손은 붙잡으라는 모든 본능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열렸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전에
박선영은 자유로워져 유연한 우아함으로 자신을 재배치했고 그 모습은 길가 식당보다는 전투 지역에 어울렸다. 자기 방어 프로토콜이 작동되었습니다. 그녀는 민간인의 예의 바름의 흔적을 모두 벗어던진 목소리로 발표했다. 최소한의 필요한 힘이 승인되었습니다. 박살내는 자는 자신의 크기와 힘으로 압도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거대한 손은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었고 그녀가 얼마나 무력한지 정확히 보여주려고 했다. 박선영은 더 이상 그의 손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위치를 바꾸고 그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그의 공격을 빈 공간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동시에 그의 명치에 정확한 팔꿈치 공격을 가했다. 그 타격은 횡격막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 클러스터를 표적으로 삼아 외과적인 정확도로 착륙했다. 박살내는 자는 땅에 떨어진 물고기처럼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고 그의 호흡기는 어떻게 기능하는지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43초 남았습니다. 박선영은 임상적인 무심함으로 관찰했다. 도끼와 뱀은 갑자기 수정된 전술평가에 대한 많은 것을 전달하는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개별적인 노력이 실패한 곳에서 협력적인 공격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공격했다. 도끼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연결하기 위해 무거운 오른손 크로스를 휘둘렀고 뱀은 뒤에서 그녀를 붙잡으려고 시도했다. 박선영은 그들의 협력을 즉시 읽어내고 공격 패턴을 인식하고 어느 남자도 첫 번째 움직임을 완료하기 전에 그녀의 반응을 계산했다. 그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도끼의 펀치 아래로 몸을 숙였고 동시에 그의 뻗은 팔을 잡고 그의 전진 운동량을 이용하여 그를 뱀에 접근하는 태클로 직접 방향을 바꿨다. 그 충돌은 볼링공이 핀을 치는 듯한 소리를 냈고 두 남자는 혼란스러운 팔다리와 좌절한 공격성이 뒤섞인 더미 속에서 엉켰다. 28초 남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3명의 상대를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헐떡거리는 기색 없이 말을 이었다. 창의적인 폭력을 통해 자신의 별명을 얻었다고 알려진 교도소 베테랑 유령은 재킷 주머니에서 접는 칼을 꺼냈다. 칼날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열렸고 크롬 강철은 그가 접근하면서 형광등을 반사했다. 운이 좋아지면 얼마나 강한지 보자. 그는 칼날 전투에 대한 실제 친숙함을 보여주는 역그립으로 칼을 쥐고 으르렁거렸다. 박선영의 반응은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무기 무력화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을 받는 이유를 정확히 드러냈다. 그녀는 정확한 타이밍으로 유령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왼손은 그의 칼을 든 팔을 가로채고 그녀의 오른손은 움켜쥐는 힘을 제어하는 압력 지점에 집중된 타격을 가했다. 칼날은 리놀륨 바닥 위로 덜거덕거리며 떨어졌고 빈 테이블 아래에서 회전하며 멈췄다. 유령이 무기 상실을 이해하기도 전에 박선영은 그의 버려진 칼 옆에 그를 바닥으로 보내는 관절 잠금 장치를 적용했다. 11초 남았습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시선을 돌리며 발표했고 그의 일당은 그녀의 반격의 주력을 흡수하는 동안 입구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 갱단 두목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자신의 위협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조직이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이해했다. 포식자로 들어온 4명의 남자는 이제 바닥의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고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에서 회복하기 위해 신음하고 애쓰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최민준은 그의 목소리에 이전의 자신감이 부족했지만 위협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사실 저는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은 침착한 확신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방역할 수 있는 사람과 맞설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약탈하는 소규모 범죄자입니다. 당신의 조직은 협박과 부패를 통해 존재하며 둘 다 실제 능력에 직면했을 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아날로그 시계를 힐끗 보고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과 시간을 기록했다. 총 47초, 나이를 먹으면서 확실히 느려지고 있네요. 그 무심한 관찰은 압도적인 수적 불리함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훈련된 전투원 4명이 50초 이내에 무력화되었고 그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했다. 전준호 장군은 자신의 테이블에서 다가왔고 그의 험상궂은 얼굴은 그 여파를 조사하면서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보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어조로 발표했다. 대한민국 해병대 특수수색대 박선영 대위를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들었다. 디스플레이에는 정복을 입은 박선영의 공식 군사 사진이 표시되었고 그녀의 가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만 할 수 있는 업적을 나타내는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2020년 아프가니스탄 사막 매 작전 중 공훈으로 무공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전준호는 진정한 영웅에게만 주어지는 경외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무공훈장과 함께 동성 무공훈장, 떡갈나무 잎이 클러스터가 있는 자색 훈장, 전투 5장치가 있는 해군 및 해병대 표창 훈장. 각 상은 잔잔한 물에 던져진 돌처럼 침묵 속으로 떨어졌고 박선영의 군 복무의 전체 범위가 분명해지면서 그 영향은 모인 군중을 통해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사막 매작전은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전준호는 설명했다. 하지만 박선영 대위는 지원이 끊긴 채 적의 선 뒤에서 70이 시간을 보내며 구조가 가능해질 때까지 부상당한 해병대를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탄약과 즉석 무기로 적 전체 중대를 막아내고 그 과정에서 11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폭로는 그날 저녁의 사건이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폭주족과 민간인 간의 무작위 대립으로 보였던 것은 5명의 범죄자들이 훈련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준비된 사람을 위협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순간으로 밝혀졌다. 식당 밖에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명백한 긴급함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최민준이 자신의 조직 활동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했던 부패한 지역 당국이 아니었다. 전준호의 전화는 소도시 부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부에 도달했다. 주차장을 통과한 첫 번째 차량은 주 경찰 소유였고 그 뒤를 FBI 바람막이를 입고 전문적인 결의를 표하는 요원들이 쏟아져 나온 표식이 없는 연방 세단이 바짝 뒤따랐다. 박선영 대위 FBI 수석 요원이 식당에 들어서면서 말했다. FBI 요원 박우진입니다. 군인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우선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선영은 바닥에 흩어져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폭주족과 시선을 유지하면서 긍정의 표시를 보냈다.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박 요원님, 용의자 5명이 갈취 및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대치 상황에서 나온 진술을 바탕으로 지역법 집행기관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상관에게 보고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간결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전달되었고 각 문장은 최소한의 설명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전체 진술이 필요합니다. 박우진은 식당의 다른 손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조직 범죄 활동 및 경찰 부패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현장을 처리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기 시작하면서 철혈 독사의 범죄 기업의 진정한 범위가 분명해졌다. 한 명의 참전 용사에 대한 괴롭힘으로 시작된 것은 수년 동안 지역 사업체를 공포에 떨게 하고 눈을 감는 대가로 정기적인 돈을 받는 부패한 법 집행기관에 의해 가능해진 보호 조폭 행위를 폭로했다. 김혜진은 대치 상황 내내
몸을 숨기고 있던 카운터 뒤에서 나와 눈물을 흘리며 박선영에게 다가와 명백한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그들은 3년 동안 우리를 말려 죽이고 수리 및 용품에 필요한 돈을 가져갔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장소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요. 그들이 보안관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체포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도착한 다른 사업주들에 의해 반복되었다. 상점 주인, 식당 매니저, 서비스 제공업체는 범죄자와 부패한 보호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동안 지역 경제를 마비시킨 체계적인 갈취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수년간의 강제 침묵에서 벗어났다. 이어진 조사는 궁극적으로 16건의 연방 기소를 초래했고 철혈 독사 조직의 해체, 범죄 활동을 무시하기 위해 정기적인 돈을 받은 7명의 법 집행 기관의 제거를 초래했다. 수년 동안 처벌 없이 운영되었던 보호 조폭 행위는 5명의 남자가 자신의 훈련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준비된 사람을 위협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박선영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2년 동안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과 원치 않는 의무를 지닌 군인 신분을 숨기면서 익명으로 살았다. 김 여사의 길과 식당에서의 대치는 정체성의 일부 측면은 영구적으로 억압될 수 없으며 군 복무 중에 배운 기술과 가치는 그녀가 된 것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연방검사가 사건을 구축하고 부패한 관리들이 정의에 직면하는 동안 박선영은 그녀의 개입에 감사하지만 그녀의 의도에 대해 불확실한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혼자 밥을 먹는 신비한 낯선 여자는 그녀의 존재가 종종 제공하지 않는 안전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다시 사라지는 대신 마을에 남기로 한 결정은 매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그녀의 존재가 너무 오랫동안 위협 아래 살아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었다. 사업주들은 그녀가 거리를 지나갈 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스쿨버스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다. 이전 전쟁의 참전 용사들은 그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서 이해를 구했다. 전준호 장군은 그녀의 옹호자이자 조언자가 되었고 그녀의 군 복무를 정의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도 민간인 재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기회를 연결해 주었다. 그의 군사 연락망을 통해 그녀는 참전 용사들이 자신의 리더십 기술을 민간인 응용 분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연방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박선영 참전 용사센터를 열기로 한 결정은 군 복무에서 민간인 생활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은 다른 전직 군인들과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감사하는 사업주들이 기증한 개조된 건물에 위치한 이 시설은 전투 외상과 적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 용사에게 상담, 취업 지원 및 동료 지원을 제공한다. 박선영의 첫 번째 고객은 최근 파병에서 돌아온 젊은 해병이었고 그의 눈은 그녀가 의무 제대 후 어두운 달 동안 자신의 거울에서 기억했던 것과 같은 공허한 표정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지역 참전 용사들의 사진으로 장식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군복이 마지막으로 치워진 후에도 복무는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더 좋아질 겁니다. 그녀는 전사에서 민간인으로의 전환을 헤쳐나가고 분열 양쪽에서 목적을 찾은 사람의 권위를 담아 말했다. 저기서 당신을 살린 기술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복을 벗는다고 복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회의실 창문을 통해 메인 스트리트는 양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운영되는 사업체가 줄지어 있었다. 지역사회는 단 하룻밤의 폭력으로 변화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웅은 종종 평범한 곳에 숨어 있으며 결코 추구하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박선영 대위, 대한민국 해병대 무공훈장 수상자는 마침내 자신의 집을 찾았다. 장소가 아닌 군 복무와 민간인 열망을 모두 기리고 복무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최고의 전투는 종종 무기가 아닌 연민, 능력, 그리고 일어설 때 일어서려는 의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을 위해